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연봉이 오릅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차도 삽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다야?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원하던 걸 손에 넣는 순간,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그 허탈함.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47개국 중 67위입니다. 2023년엔 50위였어요. 3년 만에 15계단이나 떨어졌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고용률은 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도 70%를 넘었어요. 객관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됐는데 주관적 행복감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계속 다니고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바꾸고 싶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에 머물면서도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 역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3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쾌락 적응. 우리가 무엇을 얻어도 만족 못하는 이유. 둘째, 현상 유지 편향과 손실 회피. 불만족해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셋째, 분리불안. 변화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이유.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안주와 불만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심리적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가 싫은데 떠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쾌락의 러닝머신 위에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그 설렘. 딱 2주 지나면 그냥 폰이 되어버리는 그 감각.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검증된 메커니즘이거든요. 1978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필립 브릭먼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3집단을 비교했어요. 복권 당첨자,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환자, 그리고 일반인. 당첨 직후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감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사고 직후 마비 환자들의 행복감은 바닥을 쳤죠. 그런데 1년 뒤 측정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권 당첨자와 일반인의 행복감 차이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마비 환자들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행복 기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쾌락 적응, 헤도닉 아답테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어떤 변화에도 결국 적응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도 행복의 기준점은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파민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보상이 들어오면 뇌의 측좌액에서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그 짜릿한 설렘의 정체죠. 그런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뉴런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습관화 하비추에이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이건 이제 새로운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연봉 300만 원이 목표였다가 달성하는 순간 400만 원이 목표가 됩니다. 20평 아파트가 꿈이었다가 이사하는 순간 30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현대인이 항상 불만족한 구조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설이 시작됩니다. 만족을 못하면 변화를 해야 하잖아요. 더 나은 걸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지금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심리학 이야기 매주 올라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 또는 이 관계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1988년 하버드 경제학자 세뮤얼슨과 제크 하우저가 학술 논문에서 이 현상을 공식으로 명명했습니다. 바로 현상유지, 편향, 에테투스 쿠오 바이아스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줬습니다. 한 집단은 처음부터 특정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시작했고, 다른 집단은 현금으로 시작해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식을 보유했던 집단은 훨씬 높은 비율로 그 주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어도 지금 가진 것들을 바꾸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동한 거죠. 이 편향의 핵심에는 손실 회피, loss aversion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을 경험할 때 손실의 약 2배 이상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강렬한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변화의 맥락에서 이걸 적용해보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다고 해봅시다. 얻을 수 있는 것, 더 높은 연봉, 성장 가능성, 만족감. 잃을 수 있는 것, 지금의 안정성, 인간관계, 익숙함. 뇌는 이 계산을 할 때 잃을 것의 무게를 2배로 부풀립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는 이직이 유리해도 뇌의 계산에서는 현상 유지가 더 안전한 선택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됩니다. 같은 직장을 5년 다니면 그 5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매몰 비용이 됩니다. 여기서 5년을 버텼는데 지금 그만두면 다 날리는 거잖아. 이게 매몰 비용 오류와 결합하면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역사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1847년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손을 씻으면 산모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손을 씻은 병동의 사망률은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씻지 않은 병동은 10%를 넘었죠. 그런데 당시 의사들은 손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말이냐.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현상유지 편향이 수많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입니다. 이 편향은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불만족한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뇌의 착각. 이게 안주와 불만이 동시에 공존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펩시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코카콜라를 꺾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위기를 느낀 코카콜라는 99년 된 레시피를 바꿉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에뉴코크, 뉴코크를 출시한 거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 코카콜라를 돌려달라.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77일 만에 코카콜라는 기존 제품을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더 나은 게 분명한데 그냥 익숙한 걸 선택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손실회피가 실제 소비 행동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료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상징하는 추억, 습관, 정체성. 그것을 빼앗기는 손실이 더 나은 맛을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 겁니다. 이걸 일상에 적용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SNS 앱을 지워보세요.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계산이 시작될 겁니다. 삭제하면 뭔가 놓칠 것 같은데. 친구들 소식을 어떻게 알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면 어쩌지? 이게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손실 회피와 현상 유지, 편향이 결합한 형태죠. SNS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삭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쾌락 적응, 현상 유지 편향, 손실 회피, 이것들은 모두 행동 경제학과 신경과학의 언어입니다. 변화를 막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 나라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날 저녁엔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위안을 찾는 그 감각. 헬조선과 소확행.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유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67위입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라는 걸 생각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순위 이유로 사회적 신뢰와 관용 지수를 지목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관 신뢰도는 50% 아래입니다.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된다.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 이 불신이 현상 유지 편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변화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이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8점, 300만 원 이상 가구는 6.5점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변화를 시도할 심리적 자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시간도, 돈도, 실패를 감당할 여력도 없을 때 현상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할수록 현상 유지 편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아. 근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심리치료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분리불안으로 설명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과정이거든요.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건 그 직장에서의 나를 잃는 겁니다. 오랜 관계를 끝내는 건 그 관계 속의 나를 잃는 거고요. 멜라니, 클라인 학파 심리치료사들은 내담자들이 변화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버림받은 고아 같은 기분이에요. 위니캇 학파는 이걸 비존재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의 순간 나를 구성하던 것들이 해체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공포. 쉽게 말하면 변화가 두려운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자아의 해체를 생존 위협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층이 겹칩니다. 표면에는 쾌락 적응이 있어서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중간에는 현상 유지 편향과 손실 회피가 있어서 변화를 막고, 가장 깊은 곳에는 분리불안이 있어서 변화 자체가 존재를 위협합니다. 이 세 층이 맞물릴 때 안주와 불만이 동시에 공존하는 심리적 교착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쾌락 적응 대응법. 음미하기. 세이버링. 훈련 오늘 당장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순간에 최소 2분을 머물러 보세요. 이 커피 맛이 정말 좋다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향인지, 어떤 온도인지, 어떤 감촉인지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의식적 음미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너무 빨리 적응하는 걸 늦춥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현상 유지 편향 대응법. 후회 최소화 프레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80살이 됐을 때 이 선택을 하지 않은 걸 후회할까? 현상유지 편향은 지금의 손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시점을 미래로 이동시켜서 뇌의 손실 회피 계산을 재설정합니다. 이직, 새로운 도전, 관계 정리. 이 질문 하나로 결정이 놀랍도록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리불안 대응법. 작은 변화로 자아, 연속성 유지하기. 변화가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변화를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이직이 목표라면 오늘은 구인 공고 하나만 읽어보는 겁니다. 내일은 이력서 한 줄만 업데이트하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겁니다. 뇌가 변화를 위협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천천히, 충분히 작게 시작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주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현상유지 편향은 진화적으로 우리를 생존시킨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압박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현재에 머무는 게 진정한 선택인가? 아니면은 두려움이 만든 교착 상태인가?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가장 변화를 망설이는 게 뭔지 댓글에 써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의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